주위는 온통 봄 향기가 가득한데 한낮에는 초여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운동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라 그런지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는 관절 부분의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고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뼈가 시리고 아픈 느낌의 통증이 어깨 등 관절에 나타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깨 결림이나 가벼운 통증은 자연 치유되는 질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거운 걸 들지를 못하고 잠을 못 자요, 밤에 특히나. 자다가도 12번도 깨지고 하루 종일 자는데. 팔이 뒤로 안 올라가고 세수할 때도 어깨가 아파서 힘이 들고 이 통증 부위가 찢어지듯이 조금 이제 걸레질을 한다든지 팔을 쓸 때마다 통증이 오고. 어깨는 관절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로 움직임이 많아 손상 위험이 큰데요. 최근에는 고령화와 스포츠 인구의 증가, 과도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중장년층의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어깨 통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깨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도남훈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깨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야간 통증을 같이 동반을 해요. 야간 통증이 뭐냐면 밤에 이제 통증이 많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누운 자세에서 어깨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질환이 있는 부위가 자극이 돼서 이제 대부분의 어깨 질환 환자들이 야간 통증을 호소를 하곤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오십견, 그리고 석회성 건염,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우선 흔히 알고 계시는 오십견은 대부분 이제 50세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오십견 자체는 어떠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깨가 굳는 것을 이제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데요. 어깨가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건데 견봉이란 뼈와 힘줄이 서로 이제 충돌을 일으키면서 힘줄염을 일으키는 것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성 건염은 그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칼슘이 침착을 해서 그 침착된 칼슘으로 인해서 어깨 주변에 이제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회전근개 힘줄은 우리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개의 큰 힘줄을 말하는데요. 그 힘줄이 워낙에는 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뼈에서 떨어진 상태를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라고 합니다. 우선 앞에 설명드렸던 오십견, 그리고 석회성 건염,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은 염증성 질환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어깨 내에 염증 반응이 나타남으로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면 대부분이 호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 염증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질환이 생기면 어깨가 굳는 현상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 염증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운동 치료를 해서 그 굳어진 어깨를 풀어주면 대부분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뼈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그 파열된 힘줄을 원래 자리에 봉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작년 7월부터 계속된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양영술 씨는 수술 후 달라진 생활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양쪽 어깨 모두 문제가 있어 따로따로 수술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술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무거운 걸 들지를 못하고 잠을 못 자요, 밤에 특히나. 자다가도 12번도 깨지고 하루 종일 자는데. 갖고 정형외과 가니까 계속 주사 치료만 해주더라고. 물리치료하고. 받았는데도 진전이 없으니까, 낫질 않으니까 원장님 만나 뵙고 상담을 하니까 바로 MRI 찍어봅시다. 딱 뭐 손으로 눈으로 보시고는 바로 그러되
그래 MRI 이제 봐서 입원해가 찍으니까 양쪽 다 이만큼씩 다 터졌다 그러더라고 인대가.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잘 때 통증도 없어지고 일상생활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안녕하세요,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예. 네. 양쪽 다 수술하셨는데 왼쪽은 좀 어떠세요? 한번 팔 한번 올려보실까요? 잘 올라갈 거예요. 힘은 좀 어떠세요? 힘도 요 왼쪽은 지금 네네. 무거운 것도 좀 들어 올릴 수 그쵸. 있고 고무줄을 하니까. 아무튼 뭐 수술 전에 얘기했다시피 오른쪽이 훨씬 컸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근력이 돌아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는데 예. 지금 크기에 비해서는 경과가 엄청 좋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힘 키우면은 여기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근력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른쪽이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지금 경과 자체는 엄청 좋으세요. 앞으로도 재활 꾸준히 하셔서 예. 이제 좀만 더 노력하시면 이제 정상화 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원 3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이 좀 많이 심하셨다고 하고요. 이게 점점 야간 통증과 함께 양쪽 어깨에 이제 근력 약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증상을 주되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타 병원에서 뭐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그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하셔서 제가 이학적 검사를 해보니까 약간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돼서 양쪽 어깨를 이제 MRI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어깨를 쓰게 만드는 큰 4개의 힘줄을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합니다. 모형에서 보시면 이게 팔이고 이게 견갑골이거든요. 여기 보면 빨간 것들이 이제 힘줄이 되는데 앞에 하나, 위에 하나, 뒤에 2개 이렇게 4개의 힘줄을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하고요. 앞에를 견갑하근, 위에 극상근, 뒤에 극하근과 소원근으로 4개의 힘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힘줄들은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팔뼈 끝에 붙어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라는 것은 이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힘줄이 떨어져서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간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근데 이게 2개 이상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많이 끌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 본원에서 양쪽 MRI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왼쪽 MRI인데 왼쪽 MRI 보면 약 중간 정도 크기의 파열이 소견이 보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힘줄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끌려 들어간 매우 큰 파열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크기가 작고 재활이 빠른 좌측부터 먼저 이제 수술을 시행했고요. 근데 수술 후에 생각보다 환자분 경과가 굉장히 빨라서 보통은 한 2달 뒤에 반대쪽을 하게 되는데 좌측을 하고 1달 뒤에 오른쪽을 다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재활을 거치고 난 지금 상태는 결과가 많이 좋습니다. 결과가 아주 좋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물리치료실로 향한 영술 씨. 오늘은 2가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진행된 도수 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어서 기능도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슬링을 이용한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운동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고 나면 몸이 한결 가볍고 어깨를 움직이는 게 무척 편하다고 합니다. 얘는 이렇게 앞으로 구부렸다가 이렇게 폈다가 구부렸다 폈다 여기서 위로 쭉 펴올리세요. 그렇죠. 다시 내리고. 도수 치료가 끝나고 어깨 CPM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CPM은 지속적 수동 운동 장치로 기계를 통해 수동적으로 운동을 시켜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 치료 장비입니다. 재활 치료를 중요성이라고 이제 설명드리면 수술 후에 통증 완화,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 그리고 근력의 회복, 그리고 기능, 상지나 어깨 기능 회복에 저희가 중점을 맞추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2주까지는 안정기, 2주 이후부터는 이제 팔을 올리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하고 있고 6주에서 8주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근력 강화, 그리고 기능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면 이제 다시는 몸이 상하고 아플 그런 거는 안 하도록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재활 치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가지고 뿌듯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정강건 씨.
수술이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아침부터 기분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안함을 떨쳐내려 합니다. 팔이 뒤로 안 올라가고 세수할 때도 팔이 어깨가 아파서 힘이 들고 집에서 가정생활에서도 조금 무거운 물건을 못 든다는 거죠. 원장님 그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소개받고 와가지고 뭐 믿고 뭐 마음은 덤덤합니다 그냥. 네, 아버님. 이제 곧 올라가실 거고요. 예. 오늘 수술하는 거는 이제 힘줄이 찢어진 데를 이렇게 조그만 구멍 내서 내시경으로 예. 꾸미는 수술을 하실 거예요. 수술 시간은 한 3, 40분 걸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잘 될 겁니다. 예. 네, 곧 올라가실게요. 예. 네. 환자분은 이제 2년 전부터 좌측 어깨에 통증이 있었다고 하셨고요. 1년 전에 많이 심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타 병원에서 이제 MRI를 찍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그 파열의 크기가 작다고 얘기를 듣고 보존적 치료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근력이 약화돼서 이제 본원에 내원을 하셨죠.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MRI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됐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본원에서 이제 MRI 촬영을 재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근데 재촬영을 해서 보니까 이전보다 그 크기가 좀 더 커진 양상을 보여서 결국 환자와 상의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통증이 있어서 약물 치료만 시행을 했고요. 이 회전근개 파열은 물리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완벽한 이제 어깨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담담한 표정의 강건 씨. 회진 이후 마음이 조금 안정됐나 봅니다. 이제 수술실로 내려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오랜 시간 치료를 반복하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이 오늘 수술을 통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MRI와 비교해서 그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존적 치료로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수술적 치료로 그 회전근개 힘줄을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힘줄을 봉합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방으로 내려오신 거고요. 이 수술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회전근개 힘줄을 봉합하게 됩니다. 강건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치료가 늦어져 만성화가 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내시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힘줄 봉합 수술이 진행됩니다. 초소형 관절경 카메라를 삽입해 직접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진단과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미세한 손상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바로 그 회전근개 힘줄 완전 파열이라서 봉합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현재 내시경을 통해서 그 파열된 힘줄을 뼈에 단단히 고정을 했습니다. 이런 관절 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절개를 해서 하게 됐는데 관절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5mm가량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을 이제 다치지 않게 하고 그 병변 부위만 정확하게 시술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절개 방법보다는 훨씬 경과 자체도 좋습니다. 우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 자체가 중간 정도 사이즈라서 이제 이후에 이제 봉합된 회전근개 힘줄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4주간 보조기를 착용할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2주째부터는 이제 재활 치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재활 치료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애 같은 경우 수술이 반이면 재활이 반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다 잘 됐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재활 치료도 꾸준히 열심히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조심 안 하고 팔을 사용했는데 이제 좀 좋아지면은 진짜 조심해서 팔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점심시간이지만 도남은 원장은 환자들의 차트를 살피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오늘 수술할 환자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를 하는 환자들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치료 방법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깨 질환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남은 원장의 연구는 계속됩니다. 50견이나 이제 충돌증후군 그리고 석회성 건염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 염증성 질환들은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운동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이제 3, 4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치료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아니면 석회가 많이 끼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애 같은 경우에는 부분 파열의 경우는 완전 파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뭐 증식 치료라든가 운동 치료를 통해서 다른 힘줄을 강화시켜서 도움을 주는 방법을 택하지만 이게 뼈에서 완전히 떨어진 회전근개 파열은 이게 언젠가는 이게 점점 커지고 더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관절경 수술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밝은 얼굴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최미숙 씨.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았다는 미숙 씨.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검진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요식업을 오픈한 지 한 1년 정도쯤 돼서 주방 일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설거지를 한다든지 서서 많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팔이 조금 많이 아리더라고요. 근데 이 통증 부위가 찢어지듯이 조금 이제 걸레질을 한다든지 팔을 쓸 때마다 통증이 오고 새벽으로는 가만히 자다가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아리한 느낌이 들어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참다 안 돼서 요거는 도저히 병원을 한번 가서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시죠? 네. 아무튼 뭐 그때 어머님 어깨 설명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뼈가 견봉이란 뼈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힘줄을 찢고 있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수술은 이 견봉이란 뼈를 이렇게 다듬는 수술을 하셨고 그 수술 후에 사진을 보면 지금 이 아까 전에 나왔던 뼈가 잘 다듬어져 가지고 이제 힘줄을 찢고 있지는 않으세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팔 올리는 거는? 요즘은 많이 그냥 안 아팠을 때만큼 많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예, 통증은 전혀 없고요. 밤에도 잘 주무시죠? 네. 아무튼 이제 어깨 질환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재활,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그거는 꼭 꾸준히 해주시면 이제 뭐 정상적인 어깨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혹시 또 이게 어깨가 뭐 재발을 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좀 어떤 재활 운동이 꾸준하게 필요한가 그런 것 좀. 우선은 견봉이란 뼈는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뭐 극히 드물고요. 이제 한번 어깨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게 염증성 반응은 조금 생길 수는 있으니까 평소에 그냥 일상생활 할 때 이제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셔도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거 들거나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그럼 주방 일이라든지 이런 일도 좀 가볍게 하는 건 큰 문제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깨 높이 위에서 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최민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수술하기 1년 전부터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6개월 전부터 이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본원에 내원하였는데 뭐 그때 실시한 엑스레이나 초음파상 뭐 완전한 힘줄 파열은 보이진 않았고 단지 이제 엑스레이상 견봉이 돌출된 모습이 보이면서 초음파상 힘줄염이 보였기 때문에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하에 우선 주사 치료 및 운동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증상의 호전이 별로 되지 않고 한 6개월간 계속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어 그 이후에 이제 너무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MRI를 찍게 됐거든요. 그걸 찍어보니 견봉이란 뼈가 더 많이 돌출되어 있고 또한 힘줄 자체도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상의해서 그 견봉성 수리라는 관절경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MRI 사진입니다. 이게 견봉이란 뼈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회전근개 힘줄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견봉이 밑으로 이제 돌출이 돼서 힘줄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여기 힘줄에 색깔이 변해 있는, 그러니까 힘줄이 약해진 거죠.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견봉 성형술이라는 거는 이 견봉이 힘줄을 더 이상 이제 자극을 하지 않도록 다듬는 수술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아까 전에 나왔던 견봉이 평평하게 잘 다듬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견봉은 이제 힘줄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고요. 이 용어 자체는 50세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지어진 건데, 오십견 자체는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없이 갑자기 어깨가 굳는 현상, 그거를 오십견이라고 하고, 어깨 충돌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에 힘줄염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힘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견봉이란 뼈가 돌출돼서 힘줄을 자극을 해서 힘줄염이 생기는 것을 어깨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어떤 방법으로는, 우선은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에 모든 각도에서 운동이 제한이 됩니다. 근데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떤 특정 각도, 환자분들이 얘기할 때 어느 걸 뭘 꺼내거나 할 때 특정 각도에서 이제 통증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게 두 질환의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를 끝내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미숙 씨. 운영하는 식당으로 들어서는데요. 쉬는 시간이라 조금 여유가 있어 병원을 다녀왔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미숙 씨는 지금부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아플 때는 그릇을 드는 것도 힘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릇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증으로 인해 잠도 설치고 일을 하다 보니 항상 찌푸려지기만 했던 얼굴이었는데요. 이제는 몸이 편안하니 일을 하는 게 즐겁기만 합니다. 미숙 씨는 이런 변화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시술 받고 한 지금 14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아프기 전 정도로 수준으로 지금 좀 완쾌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꾸준하게 이제 재활도 도수 치료도 조금 했었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깨 운동이라든지 조금 근육 키우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어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영 몸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몸이 한번 아프고 나보니까 역시 내 몸은 내가 챙겨가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제일 1순위는 건강이 최고다. 이래서 조금 안 아프게 건강하게 그냥 살고 싶습니다. 어깨 질환이 있으면 밤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진단만 한다면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모든 어깨 통증 환자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조속히 치료를 받으셔서 숙면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부위인 어깨에 나타나는 통증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통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떠한 통증이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통증이 더욱 극심해질 뿐 아니라 치료의 기간이나 회복의 속도 역시 상당히 더뎌지게 된다고 하니까요. 괜찮을 거란 생각은 이제 뒤로 하고 내 몸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하는 우리가 되는 건 어떨까요? 누구나 건강하고 튼튼한 자연 치아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싶지만 다양한 이유로 치아에 문제가 생겨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관리를 잘하지 못해 잇몸병, 충치 등의 질환이 생기거나 자연스럽게 찾아온 노화와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치아를 상실하게 돼 삶의 질이 낮아져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 중에서는 전체 치아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행기 이제 양치를 취한다면서 이게 씹다 보니 빠지는 거라 얘. 나사도 아니고 막 그냥 꼽아난 거더라고 이상하게 보니까. 이 몸이 사가 내려 앉았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혀 씹으면 아프고. 과일 같은 것도 아예 비어 먹지를 못하고 틀리나.
족발 먹다가 이빨 떨어져. 그래가 빼가지고 음식물이 많이 끼인다. 이러한 치아 상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임플란트를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상실이 많이 발생한 환자나 고령의 환자의 경우 식립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거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 김성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임플란트의 장점과 부분 틀니의 장점을 같이 결합시킨 거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는 임플란트를 굳이 심지 않고 앞니와 작은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기 때문에 기간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수술 기회도 좀 적게 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뭐 보험 임플란트, 보험 틀니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 예전에 틀니를 오랫동안 쓰신 분들, 근데 예전에 틀니가 너무 헐겁다, 잘 맞지 않는다, 틀니를 예전부터 오랫동안 쓰셨기 때문에 나는 굳이 완전 임플란트를 원하진 않아. 하지만 틀니와 임플란트를 조합해서 요 앞에 바로 부분 틀니처럼 썼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치료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산들거리는 봄바람이 우리의 마음마저 싱그럽게 만들어주는 4월의 아침. 딸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황명자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치아 문제로 얼굴엔 그늘이 가득했지만 수술을 받고 난 후 표정이 너무나 밝아졌는데요. 처음에는 반송서 이빨을 했는데 2, 3년 돼가지고 이빨이 또 그게 빠지더라고요. 양치를 치려고 하면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걸 좀 나눴더만도 너무 이빨이 안 좋았어. 아프고 하는 건 없는데 임플란트 한게 이제 양치를 치다 보니까 이게 씹다 보니 빠지는 거라 얘. 심은한 거지만 그냥 나사도 아니고 막 그냥 꼽아난 거더라고 이상하게 보니까.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식사 좀 어떠세요? 식사에 잘하지. 예. 너무 좋아해. 살짝 한번 다물어 볼게요. 물어보고 그렇죠. 치주염으로 잇몸이 좋지 않아 임플란트를 할 수 없었던 명자 씨. 이곳에서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 있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황명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예전에 임플란트 틀니처럼 사용했던 임플란트가 잔존되어 있었는데 임플란트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제 위치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틀니를 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식사가 너무 힘들다, 틀니 빼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하는 게 주된 요구사항이었죠. 예전에 이제 틀니를 쓰셨던 경험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임플란트 4개를 심고 그 다음에 완전 틀니 형태를 너무 오래 쓰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잇몸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기로 했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잔존되어 있는 뼈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위에는 부분 틀니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틀니를 뺀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이와 같은 구조물들은 사실은 치아 형태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구조물이 없다면 틀니가 흔들리거나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틀니를 얹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분 틀니의 또 장점은 뭐냐면 보통 위에 완전 틀니를 쓰시게 되면 틀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천장을 다 덮게 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입천장을 열 수도 있어서 환자분들이 보통 완전 틀니를 쓰는 경우에는 맛을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발음하기 어렵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과 같이 틀니 형태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플란트 틀니니까 나머지 임플란트 했던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니는 한 번 해갖고 끝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쓰다 보면 요런저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생긴단 말이죠. 좀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고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지내시죠. 그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중간구조물이라고 저희가 칭했는데 전문 용어로는 이제 밀드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간 거와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설명드리면 치아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치아 형태를 만드는 게 가장 심미적이기도 하고 좋겠죠. 하지만 수직적으로 치조골의 높이가 너무 많이 흡수된 경우에는 치아 형태를 만들게 되면 치아가 잇몸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비심미적이 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이 너무 수직적으로 녹았기 때문에 잇몸 자리에는 잇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죠. 좌우의 방사선 사진상에서 턱끝 신경이 나오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너무 보통은 치아에서 한 10mm, 12mm 하방에 있게 되는데 그 모든 뼈가 다 녹고 그 해부학적 구조물이 최상방으로 올라왔을 때, 다시 말하면 수직적으로 치조골의 높이가 10mm 이상 흡수됐을 때는 이제 지금 같은 밀드바 형태를 쓰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다 잘했다 하지. 진작 가서 하지 왜 그랬냐고. 진작 가서 좀 하지. 옛날에 못 먹던 것도 다 먹고 외면상 그게 없으니까 내가 뜻이 나갈 수도 있고 다 좋아요. 동생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숙희 할머니는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소녀같이 고우신데요. 건강한 모습과는 달리 치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몸이 사가 내려 앉아 타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혀는 씹으면 아프고 그때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가 이제 세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이 동생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는 겸에 이제 우리 동생들 같이 하고 치료할 때는 내가 전혀 못 먹었거든. 1년 동안 밥티라고는 못 먹었어요. 매주 같은 그것만 먹고 뭐 이제 지금은 뭐 모든 걸 다 씹을 수가 있어도 살은 그래 앉아 안 붙네. 근데 요즘에 식사는 좀 어떠셔요? 아이고 식사는 뭐 이제 뭐 없어서 먹지. 오늘 한번 잘 쓰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예. 뒤로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다물어 보실까요? 위에도 잘 붙어 있죠? 예. 네, 그래요. 아래쪽에도 한번 볼게요. 밑에 거 좀 헐겁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 아주 좋습니다. 김숙희 환자분은 팔순이 지금 넘으신 상태입니다. 만 82세시니까 맨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요. 완전 틀니를 꽤나 오래 잘 사용하셨다 그래요.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조골이 흡수가 너무 많이 된 것이죠. 그래서 틀니를 잡아줄 수 있는 잇몸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 치과를 다니셨으나 나이도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수술 과정도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좀 부담되시고 해서 완전한 임플란트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쓰는 틀니를 좀 더 잘 쓰고 싶다. 특히 아래쪽의 틀니가 너무 쉬이 빠지고 자꾸 움직이니까 그것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4개를 심고 그 다음에 4개 심은 자리에 사이사이에 띄어서 치아를 총 6개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임플란트를 4개를 심고도 6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잇몸이 많이 주저앉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지탱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4개를 심고 했으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나 이런 것도 훨씬 덜 하실 거고 식사하시기도 훨씬 좋을 거니까요. 근데 먹는 데 대해서는 뭐 아무 지장 없이 임플란트 도움 받아 갖고 이렇게 부분 틀니 형태로 해서 되니까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좋은 신경 써가지고 이래 잘해 주시면 이래 건강 찾는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분들을 수술을 해보면 치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수술 다음부터 식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만약에 식사가 좀 수술 뒤에 불편하다 하시면 그러면 고기를 좀 갈아 갖고 그 다음에 김치도 좀 하고 신선한 과일, 야채, 주스 등
것과 같이 그렇게 좀 케어를 하시면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사전에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한 면담하고 그 다음에 의논한 뒤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동생과 함께 근처 식당을 찾은 수키 할머니. 예전엔 엄두도 못 냈던 음식을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식사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보는 동생도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은데요. 사이좋게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네요. 옆에서 보면 저 옛날에는 너무 못 먹어서 안 그래도 예비가 좀 있는데 몸이 안 아프고 뭐든지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매년을 그 10년 넘게 고생했거든. 옛날에는 고생 말도 못하게 했는데 그래 말이야 진짜 치과하고부터는 수술 완벽하게만 딱 해주니까 이제 못 먹는 거 없어 씹으니까 왜 진작 못 했던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대로 이제 유지해가지고 아마 건강하게만 좀 지내만 싶은 게 체력도 좀 이제 많이 먹고 좀 체중도 늘고 이래 해가지고 뭐 그이지 뭐. 조금은 긴장된 모습으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김영수 씨. 다른 병원에서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무척 절망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뭐 얇은 걸 못 먹고 뭐 과일 같은 것도 아예 비어 먹지를 못하고 틀리나 그래가 한 20년 동안 꼈어요. 뭐 이제 이빨이 몸이 조금 주저앉으면 받치면 많이 아프고 그렇죠. 처음에는 임플란트를 처음에 최초에 틀리 할 때는 뭐 약해서 안 된다 하고 뭐 이래서 그냥 끼고 있었는데 상담을 하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해보려고. 수술을 하기 전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3D CT를 찍는데요. 정확한 영상 촬영을 통해 구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 임플란트의 개수, 위치, 모양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D CT 진단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영상 촬영을 하면 부작용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멸균 클린 룸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수술 전 에어 샤워를 진행해 환자의 옷이나 기구에 부착된 먼지균을 제거해 위생 관리를 진행합니다.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우선 예전에 쓰셨던 틀니를 잘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높이가 얼마나 모자란지, 그 다음에 치아가 어느 부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살펴보고, 보통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는 분들은 어금니 쪽에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 쪽이나 앞쪽에 임플란트 치조골의 부위가 많이 흡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임플란트 개수를 몇 개를 심을 것인지 어느 곳에 위치에 심을 것인지 정하게 되고 CT상으로 이 뼈가 어느 정도 충분한지 그걸 판단한 뒤에 수술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물론 뼈가 충분한 곳에는 뼈 이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소량의 뼈 이식을 첨가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형수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은 후 임플란트 위로 틀니를 고정해주는 치료인데요. 먼저 위아래 잇몸뼈에 계획했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고정되면 임플란트 틀니 연결 장치를 제작합니다. 이어서 연결 장치에 맞는 틀니를 제작해 잇몸에 고정하면 수술이 완료됩니다. 김영수 환자분은 사실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완전 틀니를 위아래로 오신 상황이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좋아하셔서 낚시를 가셨다가 우연하게 낚싯대에다가 아래쪽 틀니를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래쪽에 틀니가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이 완전 틀니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아래 틀니를 좀 안정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위에는 틀니를 벗더라도
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임플란트를 원하지는 않고 지금처럼 좀 보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계획해드린 거는요. 아래쪽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위에는 임플란트 개수를 확 줄였어요. 6개만 심고 틀니를 벗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은 위쪽에 있는 뼈가 좀 더 약하고 아래쪽에 있는 뼈가 좀 더 튼튼합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임플란트가 4개 정도고 어금니 쪽이 틀니로 커버리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6개만으로도 충분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틀니를 벗을 수 있는 거죠. 틀니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분홍색 플라스틱으로 된 잇몸 역할을 대신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위를 만약에 틀니를 벗는다고 해서 치아 부분만 딱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이 부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 잇몸이 훅 꺼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뭐 나이가 들어 보인다, 발음하기 어렵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김영수님은 틀니를 벗을 것을 예상해서 앞쪽에 충분한 뼈 이식을 해서 지금 임플란트를 6개를 심어 놓은 상태고요. 추후에 잇몸이 아문 뒤에 이제 보철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김영수님 이게 이제 처음에 오실 때 사진이거든요. 여기 이제 뼈 이식하고 저희가 찍은 사진인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 바깥쪽에 뼈가 한 이 정도 두께로 늘어났어요. 이만큼을 제가 해놓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제가 열어보니까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정하는 느낌도 좋고, 그래서 오늘 진짜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는 이제 보철 치료만 남았어요. 보철 치료만. 그래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환자분은 틀니를 벗을 예정이기 때문에 틀니를 너무 잘 쓰시는 데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상처가 잘 치유되는 데에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밥을 되게, 그다음에 고기도 좀 갈아갖고 이렇게 식사를 좀 잘 하시는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뼈랑 임플란트랑 완전히 아주 잘 붙은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추후에 잇몸이 아무는 기간이 한 2, 3주 정도 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을 뜨고 이제 보호치아, 치아를 한번 올려보는 거죠. 올려보고 환자분의 심미적인 만족도가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 혀가 물리지는 않는지, 높이가 어떤지 등등을 살펴본 뒤에 그걸 이제 최종 부총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은 아예 밥도 그렇게 못 먹고 있죠. 아무것도 틀리도 안 끼우고 있으니까. 안 아프고 먹는 것만 제대로 먹으면 좋죠. 뭐. 원없이 안 먹어봤으면 기분해요. 올해 8순이 되신 우월순 할머니는 임플란트 틀니를 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비대칭인 치아 때문에 불가능했던 임플란트 치료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내 치아가 다시 생겼다는 생각에 관리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그 돼지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족발 먹다가 이빨 떨어져. 그래가 빼가지고 음식물이 많이 낀다. 위에 6개 심고 밑에 4개, 10개 심어가 다 했는데 틀린 것도 그좀 잘 씹어 먹으니까 힘든 거 잘 씹어줬겠는데 별 문제는 없어. 다 이쁘다 하대요. 안녕하세요, 월수님. 예. 어제 식사 잘하고 계세요? 예, 잘합니다. 예, 양치도 잘하시고. 예, 잘합니다. 자, 우리 그대로 있으시고 빼세요. 주변에서 틀리한 줄 모르죠? 이빨 했는 포 안 남더라대. 예. 여기 돈을 그만 줬는데 남은 아무도 이빨 했다 소리 안 합니다. 예. 치료 받으시니까 좋죠. 지금 식사 잘하시고. 잘합니다. 네. 뭐 여는 것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하면 됐지. 네. 나보다 소리 안 합니다. 오월수님은 연세가 80만으로 80 되셨으니까, 근데 이 전형적인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부분 틀니를 쓰셨어요. 그래서 어금니 쪽에 치아가 없으면 하나 둘씩 빼시게 되면서 그쪽 부위가 이제 부분 틀니 형태로 바뀌고, 그래서 위에는 앞니가 3개만 남아 있었고 아래쪽에는 오른쪽 뒤에 사랑니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틀니는 가장 기본이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거든요. 없으면 같이 없던가, 있으면 같이 있던가.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는 임플란트 4개를 심고 위쪽에는 6개를 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위쪽에는 뼈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아래와 대등하게 식사가 가능하려면 위에는 한두 개 정도 더 많아야 되고 아래쪽에는 4개만 해도 부분 틀니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틀니를 벗기로 하고 6개를 이용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4개를 이용한 부분 틀니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순위 같은 경우는 치료가 완료가 됐고요. 이 6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틀니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틀니를 벗었을 때 모습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꼈다 뺐다 하는 부분 틀니 형태로 바꿔드려갖고 자연치아처럼 가깝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환자분은 지금 아주 즐겁게 생활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수술이 모두 완료된 5월순 할머니. 이제 관리만 열심히 하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 조사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양치질 몇 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칫솔질, 그리고 스케일링은 언제 하고 계신지. 평소에 틀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언니? 뭐 여기 그때 병원에서 여기 샀는 치약 그거 거품 치약 해가지고 틀니 예. 전용 치약으로 닦고 계시구나. 일반 치약 말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네. 자, 어머니, 요 어금니까지 우리가 칫솔이 잘 안 닿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닦아야지 이 잇몸이 잘 바뀝니다. 요렇게만 닦아도 훨씬 관리가 잘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칫솔질 하시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임플란트 틀니는 임플란트 관리법에다가 틀니의 관리랑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한번 끼고 내 불편감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치과를 내원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책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틀니를 쓴 잇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흡수된 공간만큼의 공간이 비게 되고 틀니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나중에는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했을 때는 잇몸은 붓고 또 틀니는 그대로니까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보통은 치아가 하나 더 불편하거나 했을 때는 뭐 틀니를 수정해서 쓰거나 이렇게 할 정도지만 사실은 틀니를 쓰시는 분들도 주기적으로 뭐 다시 수정하거나 뭐 두께를 좀 더 보강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임플란트 틀니는 거기에다가 이제 임플란트까지 더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주기적으로 리콜 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씹는 힘이 어디가 좀 과한지 덜한지 등등을 살펴봐서 조정해가면서 같이 쓰셔야지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내 치아보다는 못하거든요. 반드시 임플란트 또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자연치를 이용한 부분 틀니를 할지라도 꼭 그렇게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 잘 먹어요. 엄한 거 다 잘 사다 준다 하더니 잘 사 놀러도 많이 가고 많이 갑니다. 그 임플란트 틀니가 치과마다 아니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 쓰는 방법은 임플란트 4개를 심고 자연치아처럼 만들어서 부분 틀니를 하는 방법. 잇몸이 너무 없어갖고 하는 경우에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 지금 완전 틀니를 쓰시거나 아니면 뼈가 너무 없어서 틀니를 쓰기에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는 제대로 씹어서 잘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한 장수를 위한 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관심과 행동이 미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